안녕하세요. 이진송입니다. 저는 글 쓰고 말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2013년 개간홀로라는 독립잡지를 만들었어요. 부제는 연애하지 않을 자유고요. 현재 8년째 발간 중입니다. 이 영상이 방송될 때쯤이면 제가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16호가 출간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간홀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개간홀로는 우리 사회가 특정 형태의 연애를 정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도록 강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장애인의 성적인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애, 그리고 웬만하면 비슷한 계급의 대학생들끼리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사회에서 설정을 하고 있죠. 이런 연애가 좋은 거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고 못하면 패배자거나 불쌍한 사람 혹은 어딘가 하자 있는 사람, 쟤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사실 항상 저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 눈빛에 빛나고 있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도 이런 그 욕망이랑 불안을 부추겨요. 청춘을 다룬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이성애가 빠지던가요? 연애는 청춘의 특권이고 여러 관계 중에 가장 내밀하고 의미 있다는 믿음을 굉장히 주입하고 강요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청춘을 즐기지 못한다는 그런 압박에 쫓기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었던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단지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삶을 패배나 잉여로 규정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애가 없어서 불행한가?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시기는 거쳤죠. 이제 그때는 싸이월드가 유행했는데 뭐 한 명의 솔로 부대 대원이 떠났습니다 이러면은 친구들이 막 묵념하고 커플이 된 걸 축하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연애하면은 이기는 거고 부러우면은 지는 거다라는 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걸까? 무엇에? 누구한테?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성에 기반한 연애 압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 연애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사회 연애 담론이 비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제 생각을 발표할 지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지,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서 눌러보면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로 저를 납치하거나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짝짓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를 납치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면이 필요했고 제 이야기를 오염되지 않고 전달할 공간이 직접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개간홀로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독립 잡지고요. 잡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할 자유는 사실 해야 한다라는 강요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멋있다, 뭐 신선하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저는 그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활동을 하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외모 평가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좀 연애 관련한 소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제 외모나 그런 뭐 저 사람의 매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소재였던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선택임을 인정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일단 선택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연애에서의 선택권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성적 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말을 또 많이 하죠. 나 못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별을 하고 본인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제가 누가 봐도 연애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거는 좀 직관적인 표현인데 상품성이 없는 여성으로 보일 때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 저러니까 저래 하고 제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제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사진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자유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나는 왜 못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받았죠. 사람들은 사실 자발적인 비연애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고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너는 하자가 있을 거야. 혹은 너 사실은 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심하고 신문을 해요. 거의 이제 심리적인 청문회가 따로 없죠. 이거 아마 어떤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제 보편적인 연애 담론,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연애 담론을 거부하는 여자는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없는 좀 선머슴에 같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1차원적인 편견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좀 갇히기 싫어가지고 제가 좀 그 무렵에 고군분투를 했었죠. 그때는 머리도 길었었고 인터뷰를 한번 한다, 사진을 찍는다, 그럼 화장도 되게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뭐 치마 입고 나가고 그때는 막 굽도 이만한 거 신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에 안 좋습니다. 미리 신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굉장히 뭐 빼어난 미인이었다고 해도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다른 삶의 이야기를 존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증명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또 다른 구실을 찾아냈을 거예요. 여전히 연애를 못하는 것, 해야 안 하는 것의 그 이분법에 갇혀서 저를 평가하고 재단했을 거라는 거를 이제는 아는 거죠. 이게 저는 제가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연애를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나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남들한테 굳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도 영상 찍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나 사람들의 평가에서 제가 완전히 자유롭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어떤 편견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다 찍고 나오고 막 그때부터 막 프리에즈 더 윈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 저는 여전히 겁이 나고 좀 걱정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하고 때때로 되게 옹졸한 내면의 이제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지를 8년 동안 내면서 이 제가 연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혼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됐어요. 잡지를 처음 낼 때 제가 소위 말하는 연애 시장의 어떤 한 매물인 20대 중반이었다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는 걸 거쳤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근데 앞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그런 압박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게 은밀하게 와요. 발밑에서부터 이렇게 스멀스멀 오는데 그게 바로 화려한 싱글, 당당한 비혼, 골드미스로 살아야 한다는 당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저희 어른들이 너무 막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보이긴 싫었는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래,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라. 이게 좀 많이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고 되게 관용적으로도 들리죠. 존중해주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받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발적인 비연의 의지 이런 거를 인증할 수 있듯이 충분한 매력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비혼은 결혼 없이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런 압박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비참해지고 독거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혼인 사람이 좀 노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독거노인이 되면 비혼 상태가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아, 저래서 결혼을 해야 돼, 사람이. 이게 이제 사실 소수자 삶의 특징이기도 하죠. 저는 단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혼이 없이도 제 삶이 그 완벽하다는 거, 심지어 웬만큼 결혼한 다른 사람들보다 멋있고 당당하고 쿨해야 된다는 거를 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실 저한테 화려한 싱글로 살아라,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라 이런 말은 결국에는 제가 좀 초라하게 살면서 결혼하지 않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랑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려하지 않은 비혼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욕망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끝없는 증명과 인정투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떨지 잘 모르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88년생인데 이때는 성간별 나태가 굉장히 횡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1988년에 저는 경상도 장남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를 이제 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낳았는데 둘 이상 낳는 거를 그 당시에 강력하게 제한을 하는 산하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이왕 이제 둘밖에 못 낳으면 그 안에 꼭 아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남아선호 사상 플러스 사주팔자를 믿는 미신, 이게 합쳐져서 1987년 범띠, 호랑이띠죠. 1988년 용띠, 1990년에 말띠, 이 여화를 한국 사회는 대대적으로 낙태를 했어요. 성별 간병 낙태. 이건 통계로도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젠더사이드라고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저는 어떻게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물론 낳을 때 이제 아들인 줄 알고 낳았다가 실망한 그 일화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들 낳으면 기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이게 90년대쯤에 굉장히 딸을 낳도록 이제 좀 권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아들보다 낳은 딸이라는 걸 항상 증명하려고 굉장히 막 불타고 있었어요. 꼬만데도 막 6살, 7살 이런데도 사촌 남동생들보다 제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되게 입증하고 싶어 했고,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고 싶었고 부모님이 저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까 봐, 아들이 아니라 나를 낳은 거를 후회할까 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딸은 살림 미천이거나, 이건 첫 딸이죠. 엄마한테 친구같이 살갑거나 아니면 예쁘고 애교가 많아서 아빠를 딸바보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거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육아 예능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많이 도식화가 되어 있죠. 딸한테 아들 같다고 하는 건 욕이에요. 근데 아들한테 딸 같다고 하는 거는 칭찬이거든요. 딸한테 그만큼 부과되는 역할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들보다 나은 딸로서 존재를 증명하려는 1980년대, 1990년대 딸들은 알파걸 담론 속에서 자라는데요. 최초의 여성 장관이 나오고, 그리고 뭐 여풍이 분다,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이럴 때 여자애들에 치여서 아 요즘 남자애들 길을 못 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착각을 하는데, 아 그래 여자들이 잘하면, 그리고 내가 똑똑하면 성차별은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희망이 부풀었죠.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제가 어른이 되자마자 뭐에 맞닥뜨리느냐, 이제 각종 발효식품과의 전쟁입니다. 제가 20살이었던 2007년은 된장녀라는 혐오 표현이 한창 유행하던 때예요. 이제 저는 세계 이미지에 맞서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라는 걸 인증해야 하는 싸움에 뛰어듭니다. 이게 아마 많은 것들이 세계가 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대생, 된장녀, 꼴팸입니다. 이 도식화된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부당한 평가를 뒤집어 씌우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원래 좀 털털하고 이제 안목이 좀 없어가지고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되게 무심한 편이었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성이는 참 이대생 같지 않아. 아 수수해서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때 좀 착각을 좀 했어요. 내가 어떤 이대생에 대한 편견, 이런 정형화된 20대 여성 이미지를 부수는데 일조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그거에 심취했을 때가 있어요. 막 소개팅이라도 하면은 식사 끝나기도 전에 지갑 막 흔들면서 욕먹을까 봐 커피 제가 살게요, 이런 걸 하거나, 젠더 이슈로 관련된 언쟁이 붙으면 너무 페미니스트처럼 보일까 봐 제 의견을 조금 접고 들어가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런 시험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레벨업 되기만 하는 게임 같아요. 마치 골든벨처럼 48개의 문제를 풀어도 49개째에 틀리면 그냥 친구들아 미안해 외치고 울면서 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마치 된장녀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김치녀의 시대가 온 것처럼. 김치녀는 좀 더 된장녀보다 좀 어려웠어요. 뭐만 해도 이제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얹어 먹는 민족인 주제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글 쓰고 이제 또 말하는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또 페미니스트의 자격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세상이 툭하면 그거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야. 라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고 훈수를 두죠. 한편으로는 어떤 바람직한 페미니스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가 부합하지 않은 요소들을 따지면서 너는 화장을 했으니까, 너 남자랑 연애했으니까, 너 강연하는데 레이스 치마 입고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의 입맛에 맞을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비혼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 사회가 권장하는 생애 발달 주기를 잘 따라가면서 과업을 이뤘다면 이 굴레가 끝났을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죠. 다른 삶에는 또 다른 역경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맘충이 아님을,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노는 여자가 아님을, 혹은 가부장제에 부역해서 남편한테 잡혀 사는 아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요. 혹은 나쁜 엄마, 이기적인 며느리, 아이를 신경 쓰느라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워킹맘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야 해요. 이건 결국 평생 우리를 옥죄는 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프레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애를 쓰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서 지금은 명실상부 인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브랜딩의 시대이기도 하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증명해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뭘 봤는지, 얼마나 좋은 곳에 누구와 갔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사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내가 올린 게시물에 누군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누르는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SNS와 사진을 통해서 시각화되고 연출되고 수치화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죠. 박제가 되고 내가 삭제해도. 그러니까 누구를 팔로잉하거나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까지 하나하나 나를 이루고 연출하는 참고 자료로 동원이 됩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열리죠. 예를 들면 비건 지향이었던 이효리가 가죽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일관성에 대한 많은 비난을 퍼부었던 사건인데, 나의 행복을 증명하고자 럽스타그램을 해야 하고, 러브 유어 셀프는 운동해서 탄탄한 몸과 이제 굉장히 보기 좋은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진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또 방어적인 인증도 게을리하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 아이돌을 좋아한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아이돌 팬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후원 내역을 캡처를 합니다. 뭐 여성단체 후원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엉망이 된 얼굴도 사진으로 찍어요. 맞아서 엉망이 된 얼굴 같은 것들.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피해 여부가 자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일 때만 상대를 피해자로 인정해요. 이거는 이제 미투 운동 때도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자기가 보기에 피해가 아니면 그 사람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성소수자로 예를 들어 커밍아웃을 한다? 자신의 지난 연애사까지 다 까발려서 그 진정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너 그때는 뭐 여자랑 혹은 그때 남자랑 사귀었잖아. 왜 지금 와서 그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어요. 이제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배터리, 그 어플이 배터리를 까먹는 것처럼. 근데 무척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증명의 압박이 상대적 약자에게 더 냉혹하다는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중년 남성은 절대로 자기가 개저씨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정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타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막말로 내가 뭔데?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도 돌려줄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일찍 이제 제시가 말했죠.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스스로가 그 편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한테 편집권이 있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제가 아무리 고군분투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어이 저는 누군가한테 된장녀거나 꼴팸이거나 뭐 전형적인 이대생으로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거 뭐 지금도 못생겨서 연애 못하는 루저, 결혼 시장에서 패배한 노처녀, 이기적인 요즘 것들, 자격 없는 페미니스트겠죠. 뭐 그러세요.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냥 귀를 여는 거죠. 나의 인정이나 상식이랑 무관하게 그냥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사자성어 아니 근데가 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로 존재하듯이 타인도 타인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도 득달같이 덤벼들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일관성에 목을 맬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맑고 내일은 비가 오죠.
오전에는 천둥이 치고 저녁에는 눈이 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증명하지 않을 자유, 인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휴식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타인의 인정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누구와의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자유가 있습니다. 연애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비혼 여성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